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은 아들. 모두가 그를 폐륜이라 욕했다. 하지만 그날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다. 장례식장 안에 조문객들과 여동생이 수군거린다. 아들놈은 끝까지 안 온대. 그 인간은 진짜 쓰레기야. 그래, 나도 이제 포기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오다니.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날 여동생은 오빠 민수의 집을 찾는다. 뭐야, 집이 왜 이래? 오빠 설마 도망간 거야?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이 눈에 들어온다. 하늘법률사무소 상담료, 장례식 전날 변호사. 이상함을 느낀 여동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변호사와 여동생은 그날의 감시 카메라를 보며 대화한다. 민수 씨 어머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지키려고. 민수 씨는 못 간 게 아닙니다. 납치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욕한 건 전부 누명을 쓴 아들 숨겨진 배후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제 진실이 열린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례식장 앞마당에 검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11월 초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영정 속 고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민수 씨는 오늘도 안 오나 봅니다. 조문객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주석에 앉은 딸 지혜 42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은 친척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을 받았다. 그 인간이 올 리가 있나.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는데. 참,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는 게 이런 거지. 마지막 인사조차 안 해? 그게 사람이야?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장례식장을 채웠다. 지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를 참는 것인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사흘간의 장례식 내내 민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5년 전의 어느 날 민수가 집을 떠난 지는 15년이 되었다. 그 전까지 그는 평범한 아들이었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성실하진 않아도 나쁘지 않은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늘 그를 걱정했다. 4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승진에도 관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들이 안쓰러웠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눈 감을 수가 없어. 엄마, 나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무덤덤하게, 담담하게.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어느 날 민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잠깐 다녀올게요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딸 지혜도 형을 찾아 동네를 헤맸다. 하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무원직은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1년쯤 지났을 때 한 번 전화가 왔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수야, 어디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소리야? 당장 집에 들어와. 죄송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가족들의 마음도 변했다. 어머니의 걱정은 원망으로 바뀌었고 지혜의 안타까움은 분노로 변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집 아들 도박빚 때문에 도망 다닌대. 아니래요. 사기쳐서 감옥 갔다 나왔다던데. 어머니 병원비도 안 보냈다면서. 정말 못된 자식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민수를 비난했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서도 아들을 기다렸다. 지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 오빠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민수야. 하고 작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지혜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옛집을 찾았다. 작은 2층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어머니가 쓴 메모들이었다. 장볼 목록, 약 먹는 시간, 민수의 생일. 지혜는 그것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다. 수신인도 없었다. 다만 엄마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엄마,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날짜도 서명도 없었다. 지혜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바로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혜야.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지혜는 단번에 알아챘다. 오빠, 엄마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해. 지금 어디야? 당장. 나 지금 못 움직여 하지만 곧 다 끝날 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대체 뭐가 끝난다는 거야? 전화는 끊어졌다. 지혜는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렸다. 그녀는 손에 든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수에겐 무언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지혜는 민수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는 우편물이 가득 끼어 있었다.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15년 전, 민수가 떠나던 날 어머니가 맡겨두었던 예비 열쇠였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혜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은 열린 채로 있었다. 책장의 책들은 반쯤 빠져 있었고 주방 찬장 문도 열려 있었다. 지혜는 현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뭐야 이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내려다보니 깨진 액자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지혜는 액자를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오빠의 얼굴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 잔상처럼 느껴졌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방을 둘러보며 지혜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서랍 속 중요한 서류들도 없었다. 세면대 위 칫솔과 면도기도 사라졌다. 베란다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도 보이지 않았다. 짐을 싸갔어.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분노였다. 아니, 분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도망간 거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돌아가신 거 알면서도.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민수 오빠 집에 왔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 성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어. 오빠가 짐 싸서 어디론가 간 것 같아. 뭐, 그럼 진짜 도망친 거잖아. 그런 것 같아. 지혜는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어지럽게 널린 물건들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신고를 해범죄자도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나도 모르겠어. 여보 일단 집 좀 더 살펴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머니 장례식을 혼자 치르면서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다.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구겨진 채로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와 볼펜 몇 자루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다. 지혜는 수첩을 펼쳤다. 대부분 빈 페이지였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들이었다. 113-1500, 115- 확인 필요, 117- 마지막. 11월 7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지혜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녀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 아래를 들여다보다가 구석에 뭔가 하얀 종이가 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영수증이었다. 법률사무소 상담료 20만 원. 날짜는 11월 6일. 어머니 장례식 전날이었다. 지혜는 영수증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수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단순히 도망만 간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를.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시내 중심가, 오래된 건물 3층이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민수가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휴대폰이 울렸다. 고모였다. 지혜야, 민수 집에 갔다며? 뭐 있던가? 아무것도 없어요. 고모 그냥 집이 좀 어질러져 있을 뿐이에요. 그 인간 진짜 끝까지 무책임하네. 장례식도 안 오고 이제 집까지 버리고 도망갔어?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집이 뒤집혀 있다며? 지혜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고모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아직은 그냥 좀 어질러져 있을 뿐이에요. 오빠가 정리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정리는 무슨 도망간 거지, 뭐. 고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고모, 저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디선가 뭔가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건 혼란과 의문뿐이었다. 부엌으로 갔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전원도 꺼져 있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자 몇 장의 고지서가 나왔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모두 미납 상태였다. 오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혜는 고지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라 앞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집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책장을 살폈다. 몇 권의 책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 오래된 소설들이었다. 그중 한 권을 꺼내보니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펼쳐보니 밑줄 친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을 살아가야 한다. 지혜는 책을 덮었다. 오빠도 그런 심정이었을까? 선택하지 않은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하늘법률사무소. 내일 아침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빠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왜 변호사를 찾아갔는지 알아야 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지혜는 집을 나서며 문을 잠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어머, 지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는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있었는데 밤늦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 며칠 전이요? 응, 한 사나흘 전. 밤 11시쯤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봤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한 듯 말을 이었다. 장례식 잘 치렀어?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장례식에 왔어? 지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찼다. 참, 그것도 자식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민수는 사나흘 전밤에 집을 나갔다. 큰 가방을 들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도망간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왜? 지혜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성진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민수 형은? 모르겠어, 복잡해. 지혜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진도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오빠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둠만이 방 안을 채워갔다. 아침 햇살이 차가웠다. 지혜는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 앞에 섰다. 오래된 5층짜리 건물. 1층에는 작은 약국이 있었고 간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명패가 붙은 문 앞에서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문 안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비쳤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 검은 태안경, 정중하지만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지혜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다. 제 오빠가 며칠 전 이곳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이름은 민수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지혜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의 가족분이시군요. 네, 여동생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다.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오빠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민수 씨께서 만약 본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가족분이 오시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묵직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뭔가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복사된 계약서, 메모들, 그리고 USB 하나. 이게 민수 씨가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입니다. 지혜는 첫 장을 펼쳤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어머니의 집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의 부동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가 말씀하시길 어머님께서 요양센터에 계실 때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계약서들이 작성되고 있었고 그걸 민수 씨가 알게 된 겁니다.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심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요양센터 입소 계약서였다. 여기 보시면 보호자 란에 민수 씨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요? 어머님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성호 어머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지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박성호?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민수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메모 한 장을 꺼냈다. 민수의 손글씨였다. 빠르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박성호 마이너스 요양센터 원장과 아는 사이. 엄마 집 주소 알고 있음.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있음 의심. 지혜는 메모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오빠가 뭘 한 거예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통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 씨가 직접 녹음한 것들이에요. 박성호와 요양센터 직원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민수 씨가 직접 그들과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지혜는 USB를 집어들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다. 들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몇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 들렸다. 이번 달 안에 서명만 받으면 돼. 할머니 상태가 어떤데 뭘 알겠어.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거친 목소리. 그래도 조심해야지. 가족들이 알면 곤란해.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족?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딸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니까 걱정 마. 지혜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민수의 목소리였다. 박성호 씨,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냥 확인 차원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셔서. 어머니는 치매로 아무것도 판단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민수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이 계약서는 뭡니까?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이 계약서. 누가 만든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절박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파일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가 혼자 이 일을.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민수 씨는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센터에 몰래 찾아가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박성호를 추적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민수 씨 말로는 가족들이 알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지혜는 서류들을 다시 펼쳤다.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민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9월 15일 마이너스 요양센터 방문. 박성우 목격. 원장실에서 나오는 것 확인. 9월 22일 마이너스 엄마방 확인 개인 소지품 일부 사라짐. 10월 3일 마이너스 박성우와 직접 대면. 계약서에 대해 추궁. 회피하는 태도. 10월 18일 마이너스 법률 상담 필요. 증거 확보 완료. 마지막 메모는 11월 6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내일 엄마가 위험할 수 있음 24시간 지켜봐야 함. 지혜는 메모를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다. 민수 씨는 어머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가족들이 오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장례식에 못 간 것도 아마 이 일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나요?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11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이 봉투를 맡기고 갔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혜는 일어섰다. 봉투를 꼭 껴안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빠 연락 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혜는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오빠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복도는 조용했다.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났다. 봉투를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섰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혜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오빠.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디 있어요? 제발 무사하길.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지혜는 가방을 꼭 껴안고 걸음을 옮겼다. 민수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빠는 영웅이었다. 가족도 세상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싸우던 영웅이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혜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혜는 책상 맞은편에 앉은 형사를 바라보았다. 40대 중반의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언제죠? 11월 6일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간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민수가 모은 증거들이었다. 이걸 보세요. 오빠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형사는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래서 신고하러 왔어요. 오빠가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아들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 주변 CCTV를 확보해야겠네요. 사흘이 지났다. 지혜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CCTV 분석이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는 형사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지혜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CCTV 화면이었다. 흑백이었고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게 11월 6일 오후 7시 34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앞 골목이에요. 화면 속에서 민수가 걸어 나왔다. 가방을 메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지혜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다. 저기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네, 맞습니다. 저 두 사람이 민수 씨를 따라가고 있어요.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다. 두 남자는 검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계속 보세요. 화면이 바뀌었다. 다른 CCTV였다. 골목 안쪽이었다. 민수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뒤에서 두 남자가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순간 한 남자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가 돌아섰다.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손을 저으며 거절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를 양쪽에서 끼고 어디론가 밀어붙였다. 오빠. 지혜는 소리쳤다. 형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계속 봐야 합니다. 화면은 또 바뀌었다. 주차장이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두 남자가 민수를 차 쪽으로 끌고 갔다. 민수는 저항했다. 몸을 비틀고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민수의 팔을 비틀었다. 다른 남자가 차 문을 열었다. 민수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화면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 씨는 납치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 지혜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차량 번호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이에요. 추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반장이 나섰다.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일단 박성호라는 인물부터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지혜는 그 이름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던 남자. 민수가 추적하던 그 남자. 그 사람이 오빠를 납치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혜는 일어섰다. 저도 가겠어요. 그 사람 만나야겠어요. 안 됩니다. 이건 경찰이 할 일입니다. 제 오빠예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CCTV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되었다. 민수가 차에 끌려 들어가는 장면.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닫히는 차문. 오빠는 장례식에 안 온 게 아니었어. 지혜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올 수 없었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오빠를 원망했다. 무책임하다고,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 때도 나타나지 않은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오해였다. 민수는 도망간 것도
가족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납치당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성우를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혜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그녀는 기다렸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문이 열렸다. 형사가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떻게 됐어요? 박성우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 민수 씨와 만난 적도 없고 납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지혜는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합니다. 통화 녹음도, 계약서도 박성우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박성우 주변을 조사하고 차량 추적도 계속할 겁니다. 그 사이에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는 복도 벤치에 앉았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녀는 자문했다. 경찰도 증거도 모든 게 제자리 걸음이었다. 민수는 어딘가에 갇혀 있을 텐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혜야.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지혜는 단번에 알아챘다. 오빠, 조용히 해. 긴 얘기 못해. 어디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걱정 마. 무슨 소리야? CCTV 봤어. 납치당한 거 알아. 알았구나.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다. 경찰한테 말했어. 지금 수사 중이야. 잘했어. 그런데 지혜야, 들어.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나 곧 풀려날 거야. 하지만 박성우만 잡아선 안 돼. 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어. 조직? 응, 요양센터 원장.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가 더 있어. 엄마 재산뿐 아니라 다른 노인들 재산도 노리고 있어. 지혜는 숨이 막혔다. 그럼 오빠, 지금 위험한 거잖아. 괜찮아. 나 이미 증거 더 확보했어. 경찰한테 전달할 거야.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안전하게 있어. 오빠, 미안해. 지혜야. 그리고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다. 지혜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형사가 다가왔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오빠요. 민수 오빠한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형사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빠는 괜찮대요.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했대요. 증거? 박성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요양센터 원장.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군요. 어머니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 병사가 아니에요. 유산을 노린 조직적 범죄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을 재분류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조직 범죄 수사로 전환해야겠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오빠, 제발 무사해.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민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이제 지혜도 함께 싸울 차례였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흐릿하게 보였다. 지혜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민수의 소식은 여전히 끊어진 채였다. 그 전화 이후로 사흘이 흘렀다.
방 안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혜는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하나씩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스웨터, 손때 묻은 안경, 오래된 수첩. 그리고 침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오래된 기종이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다. 지혜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휴대폰 안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연락처 몇 개, 문자 메시지 몇 통. 대부분 병원 예약 안내였다. 지혜는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도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다. 몇 장의 풍경 사진, 실수로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들. 그리고 보관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지혜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다. 날짜는 10월 24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지혜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지혜는 숨을 멈췄다.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는 약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하지만 또렷했다. 너 말 못해도 나는 다 안다. 지혜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내가 나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안다.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는 소리였다. 엄마가 바보 같아서 눈치채는데 오래 걸렸지. 너 집 나간 게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지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요양센터 사람들 이상하다 싶었어. 자꾸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고 내 이름을 물어보고 엄마 머리는 흐릿해도 그 정도는 알았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때 내가 몰래 왔었지 밤에. 엄마 방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간 거 엄마가 봤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얼굴 얼마나 수척했는지,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미안하다. 목소리가 더 떨렸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아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지혜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다 너 욕했지. 엄마도. 처음엔 원망했어.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왜 얼굴도 안 비추냐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근데 이제 안다. 너는 엄마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나타나면 위험할까봐. 그래서 멀리서 지켜본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인 것 같았다. 엄마 아들 착하기도 하지. 지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괜찮다, 민수야. 엄마는 너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내가 살아만 있어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괜찮다. 숨소리가 들렸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음성이 끝났다. 지혜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어깨가 들썩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녀는 생각했다. 오빠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흐릿한 세상이 보였다. 15년.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은 민수를 오해했다. 무책임하다고,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민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직장도 명예도 가족과의 시간도. 그는 혼자 어둠 속에서 싸웠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어머니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빗줄기를 바라보며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엄마.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았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오빠가 얼마나 우릴 사랑했는지.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오해가 풀린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마주한 안도감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여보세요? 지혜 씨, 박성호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말씀하세요. 요양센터 원장이 자백했습니다. 박성호와 함께 여러 노인들의 재산을 노렸다고 인정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럼 엄마는?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 중이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오빠는요?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 한 명을 체포했고 그를 통해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어머니의 휴대폰을 들었다. 음성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내가 살아만 있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지혜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민수가 살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오빠 꼭 살아 돌아와야 해.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이제 우린 진실을 알아. 아무도 오빠를 오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꼭 무사히 돌아와. 며칠 후 지혜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묘지는 조용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지혜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가 남긴 음성 메시지 들었어요. 엄마는 다 알고 계셨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미안해요. 엄마 오빠를 오해했어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지혜는 눈을 떴다. 묘비 위에 낙엽 한 장이 떨어졌다. 오빠 꼭 찾을게요. 그리고 진실 밝힐게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엄마를 괴롭혔는지 다 밝혀낼게요. 그녀는 일어섰다.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주일이 더 지났다. 지혜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요양센터 비리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최근 밝혀진 요양센터 재산 편취 사건으로 원장과 공범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2명으로 추정되며 초인종이 울렸다. 지혜는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상처난 손, 찢어진 옷. 하지만 살아 있었다. 지혜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가 그를 안았다. 오빠, 미안해. 아니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민수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수에게 어머니의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알고 계셨구나. 응, 다 알고 계셨어.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지혜는 오빠의 등을 어루만졌다. 말은 필요 없었다.
모든 게 이미 용서되었고 이해되었고 받아들여졌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왼쪽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봉합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납치된 지 2주 만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지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빠, 좀 어때? 괜찮아. 민수는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셨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지혜야. 응? 엄마한테 못 간 건 내 죄가 아니었어. 지혜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알아. 오빠 이제 다 알아.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 민수는 퇴원 후 곧바로 경찰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가 모은 증거들은 방대했다. 통화 녹음, 문서, 사진, 그리고 납치 당시 들었던 대화들까지. 수사팀은 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직을 추적했다. 요양센터 직원들, 브로커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배우까지. 지혜도 함께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요양센터 입소 당시의 기록들을 모았다. 남매는 밤낮 없이 움직였다. 오빠, 여기 봐. 엄마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어.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다. 10만 원씩 5차례 수취인은 익명이야.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날짜가 엄마가 요양센터 들어가신 직후네. 누가 엄마 계좌를 쓴 거야? 민수의 눈이 좁아졌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반년이 흘렀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원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요양센터 간호사 2, 행정 직원 1, 그리고 외부 브로커 3. 신문 과정에서 그들의 수법이 드러났다. 치매나 중병을 앓는 노인들의 가족 정보를 파악하고 보호자가 소원하거나 바쁜 경우를 노렸다. 그리고 노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몰래 확보해 재산을 빼돌렸다. 민수의 어머니는 그들의 12번째 표적이었다. 민수 씨 어머님 계좌에서 총 35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형사가 보고서를 넘겼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위조되어 있었어요. 만약 어머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집까지 넘어갔을 겁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사람들 다 잡아야 해요. 물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민수 씨, 지혜 씨, 당장 와주시겠습니까? 두 남매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의 요양센터 행정 직원이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머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돈을 빼돌린 거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뭐? 배우가 따로 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처리한 것뿐이에요. 지혜가 앞으로 나섰다. 배우? 누구예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저도 안전하지 못해요. 형사가 끼어들었다. 이미 신변보호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권사님이 다 지시했어요. 민수와 지혜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권사? 지혜가 되물었다. 내 교회 권사님 어머니랑 제일 친하시던 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다.
김순자 씨 맞습니까? 네. 지혜는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 권사님이라고? 그럴 리 없어. 민수도 믿을 수 없었다. 김순자는 어머니가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의 권사였다.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였다. 확실합니까? 형사가 여자에게 물었다. 네, 확실해요.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했어요. 어머니 계좌 정보 알아내라고, 서류 준비하라고.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협박했어요. 제 과거 일을 들춰낼 거라고. 그날 밤 경찰은 김순자의 집을 급습했다. 민수와 지혜도 함께 갔다. 차 안에서 그들은 말이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김순자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김순자가 나타났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어머, 무슨 일이세요? 김순자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김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더니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나요. 나 달라고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수갑이 채워졌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순자는 민수를 보자 눈을 피했다. 왜?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답해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뭘 알아? 내 엄마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뭐? 항상 자랑이었어. 아들 자랑, 딸 자랑, 집 자랑.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지혜가 차에서 내렸다. 그게 엄마를 해칠 이유가 돼요? 난 그냥 조금만 가져가려 했어. 어차피 치매 걸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민수가 나타났어. 자꾸 캐묻고 조사하고 그래서 브로커들을 시켜서. 민수 오빠를 납치한 것도 당신이에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경찰이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이었는데. 김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경찰이 그녀를 차에 태웠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다. 경찰은 김순자의 집을 수색했다. 거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자 그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다. 어머니의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 초안. 지혜는 그 서류들을 보며 몸을 떨었다. 이게 다 뭐야? 민수는 유언장 초안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김순자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여자 끝까지 엄마를 이용하려 했어.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지혜가 다가와 오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빠 울어도 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오빠 잘못 없어. 오빠는 최선을 다했어.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두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묘지는 고요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다. 엄마.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 다 잡았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엄마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엄마를 배신했어. 그걸 알았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었어.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 힘으로 못 지킨 거 이제 내가 지켰어. 그는 묘비에 이마를 댔다. 편히 쉬어요. 엄마 이젠 아무도 엄마를 괴롭히지 못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민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김순자와 공범들은 법정에 나란히 섰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다. 민수와 지혜도 앞줄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순자는 특수사기, 횡령, 그리고 납치교사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공범들은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에 처한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민수와 지혜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끝났네, 오빠. 응, 끝났어.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엄마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처음부터 떳떳했어.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어. 민수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혜야.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었다. 두 남매는 나란히 걸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지혜는 가끔 그곳을 찾았다. 오빠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 요즘 어때? 괜찮아, 바쁘지만 보람 있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보고 싶다. 나도. 지혜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야. 오빠가 끝까지 싸워줘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욕을 먹던 아들은 사실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고 있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은 결국 배신자로 드러났죠.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놓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